한때 작은 마을에 마그누스라는 이름이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죠. 마그누스는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철학적 개념은 마치 그의 삶의 지침서와도 같았고, 그는 자신의 일생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마을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렵고, 많은 아이들은 기초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간단한 질병에도 고통받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마그누스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었지만, 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마그누스는 지역 회관에서 주민들을 초대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마그누스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받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효과적 이타주의의 개념을 공유하며 그들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자 했습니다. 마그누스는 먼저 마을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나열한 뒤 각각의 문제를 효율성과 영향력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회적 지표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마을에서 가장 긴급하고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마그누스는 참석한 주민들에게 자신이 구상한 해결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작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수기 설치 프로젝트나 초등 교육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이동식 교실 설치 등이었죠. 주민들은 마그누스의 제안에 크게 호응하며 각자의 자원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금 조성 이후 마을 주민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제공된 이후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의 수는 급감했습니다. 또한 기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고, 이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마그누스와 주민들의 노력은 점차 주변 마을들에도 알려지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들의 방법론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마그누스는 현실의 변화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효과적 이타주의를 통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진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마그누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의 협력으로 결국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효과적 기타주의는 단지 철학적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에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에 관심이 많은 청년 제임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의 한적한 카페에서 철학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그곳에는 종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고, 그 주의 주제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날 모임에는 특히 철학의 매력을 처음 접해보는 이웃 농부 할아버지 톰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일생을 농사에만 전념했으며 철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잠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이 항상 궁금했던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죠. 제임스는 의도가 단지 머릿속의 생각이 아닌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앤서콤의 주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톰 할아버지에게 농사를 짓는 행위를 예로 들어 설명하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농사를 지으시면서 어떤 목표나 의미를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난 항상 양들을 잘 키워서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고 싶었어. 그리고 그 일이 그냥 나 혼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란 걸 느꼈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앤스콤에 따르면 그 행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의미와 목표, 즉 의도가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톰은 자신의 일상적인 행위가 단순한 생계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위에는 마을 공동체와의 연대라는 그 자신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의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톰은 제임스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양들의 울음소리가 그냥 귓가에 맴도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왜 그들을 돌보는지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군. 그날 이후 톰은 자신이 왜 아침 일찍 일어나 양을 돌보는지, 왜 그 일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식탁을 나누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제임스의 모임에도 꾸준히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행위들의 배후에
있는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 분석이론은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은 그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행위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톰 할아버지뿐 아니라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더욱 깊은 시선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앤스콤이 강조한 의도의 중요성은 작은 마을에서조차도 삶의 의미를 심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중세 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에 에드윈이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드윈은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과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을의 규범을 중시하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에드윈의 마을은 대대로 내려오는 특정한 전통과 도덕 규범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열리는 순수성의 시험이라 불리는 행사에 큰 비중을 두었는데 이 시험에서 우승한 사람은 마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순수함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에드윈은 자신이 이 시험에서 우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마을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관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자신의 스승이었던 버나드 윌리엄스의 오래된 서적에서 진정성의 문제라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윌리엄스의 이론에 매료된 에드윈은 본인의 내적 가치와 마을의 외적 기대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순수성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이 누구인지 확고히 깨닫는 순간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당일이 되었고 마을 중앙 광장에 사람들은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에드윈은 시험의 첫 번째 과제에서 마을의 전통을 따라야 했지만 그는 약간 다른 접근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의 한 과제는 서로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의 인장 반지를 주고받는 것이었지만 에드윈은 충성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여 서로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충성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관점은 처음에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곧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드윈의 해석은 단순히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의 문제와 결합하여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시험이 끝났을 때 에드윈은 다른 참가자들보다 우수했다기보다는 그가 보여준 진정성과 용기가 뚜렷했습니다. 승리의 의미가 더 이상 마을 전통을 따르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과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에드윈의 영향으로 마을의 규범과 전통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의 관습에 따르지 않고 개인의 진정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드윈의 이야기는 진정성의 문제가 단순히 철학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드윈은 진정성을 통해 자신을 정의했고 그 결과로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개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마을회관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일주일을 마무리하곤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회관으로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항상 그곳에서 가장 연로한 할아버지 현자로 불리는 할아버지도 계셨다. 그 할아버지는 늘 재미있는 이야기와 지혜로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있었다. 그날 회관에서는 에픽테토스의 이론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주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생각나는 옛날 이야기가 있군요. 사람들은 어두운 회관의 불빛 아래 조용히 몰려들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고집불통으로 유명한 농부가 있었지. 이 농부는 항상 매일의 날씨에 대해 불평을 했어. 비가 와도 문제, 해가 떠도 문제.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는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소리쳤어. 하늘의 뜻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러자 하늘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렸지. 그렇다면 내가 한번 날씨를 만들어 보겠느냐?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다. 농부는 깜짝 놀랐지만 내심 기뻤지. 드디어 자신의 의지대로 날씨를 바꿀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는 처음엔 원하는 대로 해도 뜨고 비도 내리게 하며 농사를 잘 지었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리 하면 저것이 문제가 되고 저리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렇게 농부는 날씨를 마음대로 바꾸는 힘을 얻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지. 작물이 자라지도 않았고 해충이 들끓으며 이상한 일이 끊이질 않았어. 결국 농부는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외쳤어. 이제 다시 하늘의 뜻에 맡기리라. 그제야 작물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다.
결국 농부는 자신이 날씨 같은 것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 이후로 농부는 더 이상 날씨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의 농사 기술을 더욱 갈고 닦으려 노력했단다. 그리하여 농부는 더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지. 이야기를 마친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아닐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농부처럼 더 큰 성과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에피테토스의 이론은 그날 마을 사람들 모두의 마음속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고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렇게 그날 저녁은 평소보다 더 깊은 여운을 남긴 채로 마무리되었다.